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개념과 이해.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신경망이 아닌 인공신경망과 다른 하는 추론과 탐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어요. 두 번째 시간은 인공신경망.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고, 가장 인공지능에서도 사람과의 모양 사고와 사람의 사고와 가장 비슷한 알고리즘이 이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의 뇌는 그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막 있고요. 그리고 그 신경세포들을 잇는 100조 개 이상, 100조 개,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 시냅스를 통해서 한 개당 한 개씩 이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수적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네들이 이런 수상돌기를 통해서 그 정보를 이게 수상돌기거든요. 수상돌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수신을 받아요. 그리고 이 가정치들이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계산이 돼서 입력계의 효과가 조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정보를 받아도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중요하게 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신이 만약에 됐는데도 내가 용량이 너무 큰 거야. 와, 이건 정말 나한테 필요 없겠는데? 아, 정말 이거는 그냥 관심이 안 드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축색돌기, 엑손이라 적혀 있는 이 축색돌기를 통해서 이 아래로 전달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사물을 인식하거나 언어를 이해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돌기를 통해서 수신을 받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다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지어지고 그 가중치에 대해서 입력하는 효과가 다르다. 그리고 혹시나 용량이 넘으면 아래로 전달돼서 다른 일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서 뇌를 통해서 여러분들 입력되는 신호를 뇌에서 받아가지고 각 가중치를 계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가 날아와, 그럼 내가 피해야지, 이렇게 피해야지 라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가 인간의 뇌에서 작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이런 방식을 신경망 형식인데,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이 뉴런 모델, 이런 뉴런이죠, 뉴런 모델은 생물학적인 뉴런을 그대로 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 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모방해서 인공신경망은 여러분들 요 밑에 그림처럼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는 거지. 그리고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활성화돼서 출력값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100m 전에서 이 화살이 날라온다고 벌써부터 피하진 않잖아요. 좀 더 가까이 올수록 이 속도, 시간, 이 정도는 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움직인단 말이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망은 여러분들 인간 뇌구조의 알고리즘, 그리고 기계학습 분야인 딥러닝, 이 기반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은 스스로 데이터를 훈련해서 데이터 패턴을 인식시키고 유사한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집합에 대한
출력을 예측해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린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란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뉴런들이 앞에 아까 우리 신경망과 똑같은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뉴런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뉴런들은 이 네트워크를 핵심하는 처리 단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력 계층, 이렇게 입력을 받는 계층들이 있고, 이렇게 입력을 받는 계층들이 있고, 출력을 하는 계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력 받는 층, 출력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숨어 있는 역할을 하는 은닉층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요 행동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엔 인풋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숨겨진 은닉층도 있고요. 은닉층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출력하는 출력층까지 요거 보면 좀 어려운데 요거 보면 또 쉬워요. 그래서 요게 히든 레이어, 은닉층, 출력층, 입력층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학습을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앞에 보는 그림을 보자고요. 지금 이 픽셀이, 요 그림이 이제 입력해야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28 곱하기 28이에요. 여기 28개로 이루어진 픽셀들이고, 이 28개 이루어진 픽셀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784개거든요. 그럼 784개로, 이게 784개로 정보 픽셀 개수가 여기 784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입력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784개가. 그리고 각 층은 모든 채널에 각각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중치에 따라서 숫자 값이 할당되는 거죠. 그 1이 뭐 여기 갔을 때는 뭐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 뭐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가중치에 따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중치에 따라 수치값이 할당된 이후에 여러분들 입력값에 해당하는 가중치에 또 들어가서 또 히든 레이어가 있을 거고, 히든 레이어에서 또 가중치가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 함수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특정 뉴런을 활성화시킬까 결정해서 다음 뉴런으로 전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여러분들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모두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히든 레이어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는 가중치가 들어갈 거고, 또 편의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에 출력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신경망이 이루어진다. 와, 정말 우리 사람의 사고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인공신경망이 사람의 신경망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다 나타내지 못했어요. 이게 복수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거 하나에도 벌써 784개인데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고, 뉴런들은 싸우고, 신경망에서 보는 뭐 탈락하는 정보들, 뭐 더 중요하게 될 정보들, 여러분들마다 다 가중치가 다를 거고, 그게 표현되는 행동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듣고, 만약에 저희 똑같은 피드백을 듣고도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신경망도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가중치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역잠파 방식, 그리고 모형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신경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공신경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여러분들이 딥러닝은 들어봤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딥러닝이란 건 여러분들 인공신경망, 여러분들 인간에 대해서 영감을 받은 알고리즘이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많은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뽑아내는 거죠. 이런 규칙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규칙이 있더라, 이런 규칙이 있더라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계학습한다 라고 하고 여기서 딥러닝에서 말하는 딥은 일반적으로 숨겨진 계층의 수 몇 개가 숨겨져 있나, 은닉충이 얼만큼 숨겨져 있나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게 심층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기계학습들 있죠. 기계학습들 보시면 이미지, 언어, 음성인식,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비정형적이고 그리고 연결할 때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이 현사에서도 영역이 엄청나게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 랩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는 네이버의 어떤 팀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랩스라고 거의 이제 사업화돼서 따로 나와서 네이버의 그 계열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 네이버 랩스에서는 유인나의 오디오북 그래서 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데 유인나 씨가 그냥 막 말을 해요. 그리고 유인나 라디오 목소리 있죠. 유인나가 뭐 따로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유인나라는 배우가 진행하는 라디오가 있어요. 그 라디오를 가지고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음성을 합성하는 거예요. 음성을 합성해. 그거 가지고 원하는 글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AI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이게 바로 딥러닝에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자동차, 자율운항 선박 이런 것들이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상황 인지해가지고 운전하게 하고 항해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딥러닝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측에는 자율운항 선박이에요. 버클랜드 모양도인데 이렇게 자율운행 선박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딥러닝 기술로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이 딥러닝은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좀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딥러닝의 종류에는 첫 번째가 합성곱 신경망이에요. 합성곱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합성곱 신경망은 여러분들 이 영상이라든지 이미지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딥러닝의 대표 모델이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그리고 풀링, 다중 퍼셉트론 이런 과정으로 구조된 건데 이걸 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면 사실 이제 영상에다가 이미지로 막 나눠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랑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풀링 과정 있죠? 풀링 과정에서는 앞에 만들어진 영상 이미지를 크기를 조절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합성호 신경망은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이걸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은 사업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가장 많이 대표적인 모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순환신경망이에요. 순환신경망. 이것들은 좀 합성곱 신경망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출력값이 다시 입력값을 받는 루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루프가 반복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돌면서 받는 건데 그래서 순환하는 신경망이 있다. 계속 정보를 받고
일관적인 정보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거고, 이런 값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연성을 강조한 네트워크로 강조되고 있다, 구조로 되어 있다, 순환신경망, 순환되는 신경망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장기 기억 모형의 딥러닝 종류도 있어요. 이 장기 기억 모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순환되는 신경망 앞에서 배웠잖아요. 순환되는 신경망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 순환되는 신경망의 길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뭐 네트워크 입력값이라든지 출력값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데이터 조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분야이든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고,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한 이러한 모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앞에서 문제가 됐던 모형을 좀 더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이고, 특히 이게 여러분들이 각 셀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기억 구조에는 셀이 있는데, 그 기억 구조의 셀에서 지나가 버리면 뭐 보관할 수도 있지만 잊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관련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단기 기억들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없어지는데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이 딥러닝 종류는 장기 기억을 위한 모형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이런 형태들도 있고, 요렇게 뭐 이런 모델로 딥러닝을 하는구나. 특히 은닉층에 대한 개수들이 중요한 모델이고, 이런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가장 최신의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꼭 이것을 위해 하지 않았던 것들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딥러닝, 매우 깊게 배운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모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짧은 기억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억들도 만드는 기억도, 순환적인 모형을 만들어서 모두 평등하게 데이터를 받는 모델도 있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딥러닝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은 감은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하시면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학습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 AI를 눈부시게 발전시킨 강화학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딥마인드 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알파고가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2016년 3월 펼쳐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4대1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8, 이런 것들이 어디 개념이냐면 강학습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기계가, 잘 생각해보세요. 기계가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바둑, 게임, 스타크래프트도 그 AI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사람들이 하는 영역이었는데 어떻게 기계가 이 바둑이나 게임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보면. 그게 설명되는 게 강학습이라는 거예요. 강학습의 기본 컨셉은 trial and error예요. trial and error.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서 얻어지는 경험을 토대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학습은 여러분들이 학습이라 하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어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셋이 준비가 돼 있어. 이 데이터에서 내가 패턴과 모형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강화학습은 데이터셋이 없어요. 데이터셋이 없어요. 환경이라는 요소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어요. 자,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 자,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 자, 이 로봇 청소기가 환경은 이 로봇 청소기가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 5 곱하기 5로 이루어진 환경을 말해요. 그래서 환경을 인식한 로봇 청소기는 이런 환경을 인식한 로봇 청소기는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좌우 앞 뒤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환경은 강화학습의 무대 이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행동이에요. 강화학습 이 로봇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앞뒤 좌우로 가는 거죠. 그 네 가지 방향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뭐 혹시 위로 갈 수도 있다고 있지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 네 가지가 행동입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쓰레기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행동을 해요. 앞뒤 좌우로 가야 되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쓰레기 찾기 위해서. 이 로봇 청소기는 쓰레기를 청소해야 돼서 이동을 했어요. 뭐 앞뒤 좌우 등에 어디든지 이동을 했어요. 그럼 두 가지죠. 하나의 경우는 첫 번째는 쓰레기를 발견하는 경우. 발견해서 죽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쓰레기 못 찾고 허탕치는 거죠. 앞뒤 좌우 한 칸 움직였을 때. 그럴 경우에 못 찾았어요. 그럼 어때요? 로봇 배터리가 소모되는 거죠. 불필요하게. 그리고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찾은 경우에는 자, 행동을 했고 그 상황을 의미했어요. 찾은 경우에는 자, 이 행동을 했을 때는 보상이 이르게 되는데 쓰레기를 찾지 못하고 이동만 할 경우에는 벌점을 주고 쓰레기를 찾았을 때는 상점을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는 이 환경을 다니면서 그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정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습을 수행한 로봇 청소기를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에이전트 러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게 바로 강화학습의 개요예요. 이런 강화학습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뭐 여러분들 잠깐만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환경이랑 에이전트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보상이 없는 거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상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액션을 취해야지만 환경으로부터 뭘 받아요?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태 정보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이 기본 프로세스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탐욕 정책, 할인율 정책이 있어서 탐욕 정책은 제대로 하는 행동을 택할 때 이 도전적인 행동을 더 하게 할 건지, 그리고 할인율은 미래 보상을 할인하는 정책을 써서 좀 더 할인하는 행동을 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딥러닝을 하게 하고 알파고를 만들어낸 강화학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컴퓨터, 기계한테, AI한테. 거의 사람과 하는 행동이 흡사해지는 거죠. 학습을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도 움직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고, 만약에 공부를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들만의
그래서 이런 학습 이론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잠깐 하고요. 그래서 이 강화학습이 딥러닝과 연결돼서 매우 이제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강학습이라든 딥러닝들이 단순 코드로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거든. 여러분들 이 강학습과 딥러닝으로 이 이세돌 바둑을 연구해서 지금 이겼다는 거잖아요. 알파고가. 그러니까 이건 것들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 상황 이런 것들을 게임 화면이면 게임 화면은 그대로 인식해가지고 환경과 상태를 표현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연산을 단순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학습과 딥러닝이 같이 운영되면서 인공지능을 눈부시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인공지능이라 하면 보고 듣고 읽고 그것만 잘해도 인공지능이라 불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학습 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하고 예측하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행동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AI 스스로가 해결도 하는 거예요. 그 자율적으로 판단도 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 검사할 때 이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그 자동차 기어봉 있잖아요. 기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기어가 이렇게 표시가 이미지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미지로 찍는 거야.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검사에 대한 어떤 것들이 불량이란 걸 특성 추출을 해가지고 제품 분류를 하고 이런 것들은 불량, 이런 것들은 정상이라는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CN을 활용한 제품 분량을 확인하는 거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기어의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 이어 나올 때마다 이미지 찍어서 그걸 학습시키면 이게 불량인지 정상인지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 검사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해서 98%까지 정확도를 올렸어요. 두 번째로 이 해운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시장에는 기존의 시계열 방법이라고 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흐름이 보일 것이다라는 아리마 방법론, 회귀 분석, 자기 회귀 모형, 이분산 모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사실 성과는 정확하지 않았죠. 근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조합해서 장기적 예측이 가능하게 했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모형을 만들어내서 정확도가 95%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해운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자 주식도 똑같이 어떤 시장 때 오르고 어떤 시장 때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해운시장도. 그래서 이 지표를 빨리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든. 그리고 이런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선박도 최적화 운영을 하는 거죠. 기존의 선박이니까 이게 도착 시간을 AP 통과 시간과 RP 통과 시간을 정확하게 찍는다고 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항만에서는 이 선박을 받는 항만에서는 비효율이 계속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인공지능 선박 플래너를 이용해서 선박 위치를 수신 때마다 예정 시간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정확하게 선박 운영 계획을 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년에 45억이나 아낄 수 있는 예시가 된 거고 이게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게 되었고요. 거의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특히 인공지능의 딥러닝과 강화학습들이 이런 기술들을 운영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딥러닝을 통한 강화학습,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통한 그런 알고리즘들, 알파고 같은 개념들이
드디어 우리 사람을 이기기 시작한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공지능이 나의 역할을 뺏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실 건지 사실 한번 생각해 보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